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 51.6%고 거기에는 제가 볼 때 한 15%는 꼭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확고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35% 안팎될 건데요. 지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에서 10%니까 적어도 25% 이상은 없어졌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15% 안팎에 가니까 적어도 20% 이상의 지지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정당으로서 내년 대선에 임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단적으로 새누리당은 끝이 났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위기에서 수습하고 탈출해서 대통령직을 계속하면서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4라운드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전체 12라운드 중에요. 앞으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또 남은 검찰 수사에서 알짜배기들이 더 터져 나올 겁니다. 결국은 뇌물죄로 기소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되었을 때 물론 그 부분은 탄핵에서는 탄핵 사유로 추가될 것이고 일단 기소된 채 형소추가 중지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내지 외환의 혐의 외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일단 중단되어 있다가 퇴임하면 기소가 작동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에 몇 사람만 믿고 이를 이까지 끌고 오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친박의 몇 사람,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랄 때 열심히 친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세상을 정말 잘못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일찍 박 정권이 마지막까지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끝났습니다. 아마 히틀러가 망할 때도 무솔리니가 망할 때도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자기가 믿는 부분에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의리라거나 그거를 진정성이라거나 사람의 깊이나 폭으로 얄팍한 포장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는 발을 뺄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같이 죽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박근혜 정권이 왜 처절하게 보수진영 정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정부는 스스로 약체 정부를 자처했습니다. 최순실과 한때는 정윤회와 그리고 3인방 그리고 그 옆에 몇몇 간신들이 그 사람들 앞으로 검찰에 잡혀가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총리나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부총리, 장관 등을 약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을 똑대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언을 못 듣게 하고 대통령 말은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정부를 매우 약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권력은 따로 빼서 장관이 총리가 대통령을 독대할까봐 차단을 하고 그리고 진짜 권력은 따로 빼서 자신들이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과 또 대통령이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최순실 일가에 또 최순실 일가에 좌우되는 문고리 3인방
이런 자들의 농단 속에서 대통령은 그들에게만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중궁궐 안에서 고립된 채 유폐되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이런 데 황제들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나왔죠. 황관들에 의해서 구중궁궐 안에 유폐되어서 황제의 결정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그 밑에 황관이나 그 밑에 신하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래 됐습니다. 자, 98년부터 돈과 정보와 조직을 최순실과 3인방이 장악을 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 문고리 3인방 비서관 보좌관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들이 공천이나 대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 자리도 좌지우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권력이 꼴 돈이 되고 여기에 썩은 재벌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자신들의 아쉬운 점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야 산다는 것이 온 장안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태가 왔는데 저보고 누가 그러면 이 과정에 오는 동안에 니는 뭐 했냐? 저요? 처리 좀 하라고 보고서도 올렸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지켰던 것 같고 유병헌 때 또 보고서도 올렸는데 결정적으로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 좀 정신 차리라고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아마 한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공식적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참 지금까지도 그때 그 화면으로 저를 빈정거리고 노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014년 10월 8일입니까? 프레스센터에서 100여 명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어떻게 세월호 뒤처리를 이따위로 하고 있느냐, 왜 유병헌 주변에 정관계 돈 먹은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고 이렇게 끝내느냐, 이게 나라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그 다음날 청와대 2인자급 인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 있는 대로 보내주면 처리하겠다. 보냈습니다. 2년 동안 그분하고 저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요 근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분도 딱한 분입니다. 이제요, 이 정권이 단지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보수가 끝이 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의 보수가 끝이 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한 인사들로 권력을 스스로 약화시켰습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규제 프리존,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 원격 진료, 뉴스테이 이런 말들로 숱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말들 속에 전부 재벌들과 유착이 있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제가 원격 진료가 말이 안 된다고 뉴스테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을 때 뉴스테이 좋잖아요.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뉴스테이 살아요 할 때 저는 마리 앙뚜아넷을 연상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방송을 하려다가 제가 아마 참고 마리 앙뚜아넷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뉴스테이 살려면 월급이 600에서 800 이상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거기 못 살아서 못 삽니까? 정부가 온갖 혜택을 건설사에 주고 건설사는 비싼 월세로 비싼 보증금으로 와서 살아라고 하는데 정부가 그걸 선전을 합니까? 대통령이요? 원격 진료요? 누구 때문에 원격 진료 이야기합니까? 삼성 때문에 원격 진료하고요. 처방전도 택배로, 그러니까 약 처방도 택배로, 약 처방도 자판기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에 있어서요, 수많은 부분들이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가서 은행에서 돈을 막 풀면서 오늘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망해가는 기업들을 정리하지 않고 끌고 오면서 거기다가 수조를 퍼부었습니다. 아니 수십조를 퍼부었겠죠. 이제 그 기업들이 전부 부채가 산더미처럼 되었습니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역대 가장 많은 부채가 늘어난 정권인데요. 지금 늘어난 부채의 크기가 5천조가 넘었습니다. 전체 부채의 크기가 5천조가 넘었습니다.
가끔씩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대박. 그리고 지나친 친중 정책을 폈습니다. 정작 사드나 이런 부분에는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MD도 피해갔고 골치 아픈 부분들은 다 그냥 피했습니다. 위안부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미루고 임기 내내 일본과 티격태격하다가 이제서 어제서야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 협정을 맺었습니다. 보수진영 이제 늦게라도 단결시켜 보려고 그랬겠죠.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방 내지 적성 국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좌충우돌 하다가 우방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중국과는 가까워졌는데 이제 중국은 사드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한류를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더 소중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최순실이 친중 정책에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해먹은 돈이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보다는 턱없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전인데도 하이테크놀로지로 인터넷으로 해먹었다면 이번에는 60년대 재래식 시장 모양으로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갖 사람들의 클라스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온갖 지저분한 모습들을 국민 앞에 싫어하는 대통령 말대로 싫어하는 일들만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때로는요, 먹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더 악질적일 때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옛날에 한 사람들은 많이 해먹었을 거라고 보지만은 설로만 남았지 퇴임 이후에 제대로 수사를 당하지도 않았고 적당하게 다 빠져나가서 아들, 형님, 동생 적당히 깜빵에 자기 있을 때 약간씩 보내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 멍청한 정권은 재임 중에 최순실의 저런 전횡을 막지 못한 채 협박으로 일관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가 우병우 방송에서 이야기하다가 바로 그 방송국에 나오기도 전에 출연정지 사실상 통보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3인방을 비판하다가 숱한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뭐 일부 보수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때 저를 엄청나게 씹었고 지금도 그분들은 열심히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거는요. 정말 앞으로 외로우실 일들이 많을 거니까 그때도 꼭 옆에서 지키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이 박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정말 잘하시라고 땡볕에서 그분을 많이 지키려 했습니다. 혼자 썼어요. 1인 시위로. 세월호 때도 그랬고 국회법 개정안 때도 그랬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 무슨 숨어 사는 가난뱅이 선비 주제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할 만큼 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뭘 이야기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런 식의 정책과 국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1년 동안 대통령을 보지도 못한 장관이 나오고 전부 배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과 정호성은 박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그 배신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배신 안 했으면 지가 죽을 건데요. 자,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이 끝났다라는 걸 부인하고요. 인지 부조화라고 그럽니다. 사실상으로 끝이 났는데 그 눈앞에 나온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또 과거에 좋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와 그 딸인 박근혜에게 그 향수를 투영해서 그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지 부조화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야 어쩌다 일이 됐나 느끼겠죠. 히틀러가 베를린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히틀러를 지키겠다고 뭐 히틀러 유겐트라고 조그마한 애들 또 학교에 교사 직장 다니던 사람까지 다 척탄병이라고 척탄 돌격대라고 해서 베를린 주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일부 히틀러 근위 사단이나 장교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고 실제로 싸우다 죽었습니다. 자, 보수가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도 최경환도 초토화시키는 조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한방에 가버릴 수 있습니까? 재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은 해체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탄핵이 끝나면 새누리당의 비주류는 비대위 구성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점차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2006, 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을 대부분의 의원들이 탈당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새누리당에 남아서 다음에 국회의원 당선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고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새누리당에 오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의 비주류들은 밖으로 나가서 제4지대에서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교섭단체 정도를 꾸린 다음에 이제 외부 세력과의 통합에 열중을 할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영원한 연합도 시도할 거고, 이념적으로는 중도 보수, 약간 중도화된 개혁적인 보수를 지향하려고 하고, 당 대표도 호남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을 데려와서 세우려고 하고, 대선 후보도 그런 사람을 내려고 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보수의 가치가 옮겨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새누리당은 일부 떠날 수도 없는 사람 몇 명만 남겨놓고는 고사수순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건 여기서 다 먹어야 되겠지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환골탈퇴하고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이 밖에 자신들과 맞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덩치를 키워서 그 사람들이 아마 개헌을 전제로 하는 정계 개편을 시도해서 나머지 정치 세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 대 나머지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부 비주류와 그리고 손학규, 김종인 같은 사람, 그리고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틀을 꾸리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아마 자신들은 대선 전이나 대선 후에 곧바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대선 전에 시도해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내년 총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은 개헌을 하고 2년 3개월 동안 이원 집정부제를 대비하는 관리를 하고 2020년 총선 때 대선을 같이 치러서 상징적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고 자신들이 국회에서 겨루어서 일당이 총리와 내각을 차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공약을 걸겠죠.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감하는 여야의 많은 세력들은 여기로 몰려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보수 정당이 존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와 같은 그런 형태의 보수 정당은 당분간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부패가 되어버렸는데 대기업을 갖다가 지향을 해서 대기업하고 짝짝꿍하는 부패 세력이 되어버렸고 이랬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안보는 강화해야 되고 경제는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에 이렇게 반사될 수 있도록 전부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보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경제개혁이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안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제3의 정당인 민주당과 같이 겨루게 된다면 저는 그 정당이 대선에 이길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실제로 개헌으로 가버릴까? 정계 개편이 일어날까? 안보 이슈로 무장한 새로운 정당이 나올까?
안보 이슈로 무장하고 경제는 철저히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당의 인기가 몰릴 수가 있죠. 문재인 대표가 그걸 우려해서 빨리 탄핵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질 시간을 끌다가 정계 개편이 되는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추미애 등 우상호 등 지도부는 지금 그 사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총리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고 빨리 탄핵에 가겠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모든 걸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수 정당요, 새로운 보수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보수 이꼴 상징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기존 보수는 부패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건 대기업이나 기득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더 나아가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을, 경제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한 철저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대선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